바깥에 있겠습니다. 뭐 계시는 분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선생님 10시 반 차를 타시면 8시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오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유는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그 법 철학에서 바로 그 법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자유이고요. 혹은 오늘 역사 철학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역사의 그 근본 목적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어떻게 실현되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또 다른 한편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현상에서도 봤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현상하는가라는 것을 거기서 봤는데, 자유는 또 정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해결을 한편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자유의 철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 나종석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현재적 관점에서 해결을 현재 불러냈을 때 해결의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혹시 해결 법철학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철학도망에 오신 분 중에. 혹은 해결 역사철학 강의라든지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역사철학에서 어떤 특정한 구조를 통해서 전개되어 나가고, 혹은 역사철학을 통해서 전개되어 나가는지 그 뼈대 구조라도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시면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해결 이 소위 말하는 정신철학 중에서 객관정신 부분인데 이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 제가 이해하는 바 어떤 그 역사 철학과 법 철학 역시 어떤 이성의 자기 전개의 어떤 필연적 국면들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 역사 철학, 사회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결의 형이상에 대한, 즉 어떤 이성의 원리에 대한 해결의 변증법적 이해겠죠. 즉 이성의 원리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와 이 이해가 사회 정치 철학의 서술 속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간단한 설명에 대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오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결 정치 철학, 사회 철학은 해결의 형이상학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해결의 정치 철학, 사회 철학, 역사 철학은 특히 정치 사회 철학은 어떤 해결에 대한 형이상학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고 풍요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많은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것 역시 해결 연구자들 사이에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해결의 법철학, 역사 철학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해결의 형이상학, 정신의 철학, 어떤 넓게 말하면 그런 이성의 철학의 한 필수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오늘 오면서 또 읽은 어떤 한 사람의 글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 또 개발받고 있는 해결 해석가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역시 해결의 정치철학, 사회철학은 형이상학적이다. 또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결의 정치철학, 사회철학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결은 때로는 해결의 역사철학, 법철학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나치게 그런 형이상학에 대한 원리들을 다양한 역사적 자연현상 또 사회적 세계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해결의 모습이 오히려 진정한 어떤 통찰들을 주는
해겔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해겔의 법철학 역시 해겔의 변증법적인 사변적인 논리의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겔 연구자들한테는 너무나 또 어려운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해겔의 변증법적인 어떤 구성 방식이 과연 해겔 역사철학과 법철학을 다 제대로 관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쟁점이 있고 역설적으로 해겔이 고민하는 바는 그런 어떤 개념의 변증법적인 어떤 구조와는 또 무관하게 통일로운 통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이 이제 법철학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 3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겔의 법도 추상법, 도덕성, 일륜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주로 얘기했던 건 일륜성의 세 가지 어떤 가족, 시민사회, 국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를 역사철학적으로 구성을 하면 이것도 또 3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면 4분법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동양세계,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서구 기독교 유럽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서술되어 있느냐? 그것은 절대적인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의 어떤 필수적인 세 가지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보편성의 계기, 특수성의 계기, 개별성의 계기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그런 것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아까 제가 사실 보편성, 개별성, 어떤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는 용어를 포함해서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권리 공동체를 설명할 때 어떤 추상적인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권리를 얘기했을 때는 당연하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 그 사람이 어떤 젠더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성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국민적 국가적 정체성이 프랑스인인지 독일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런 걸 묻지 않죠. 그런 의미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계기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수성, 아까 제가 주로 시민사회와 연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수성의 계기라고 하는 것,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격적 주체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방식의 어떤 삶을 채택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일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주로 직업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특수성을 이제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고요. 또 그런 것과 동시에 그 보편과 특수성의 어떤 통일로서 어떤 개별성, 이건 개별성 주로 국가철학적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한 국가가 되겠죠. 국가 자체가 아까 그래서 연대성의 공동체이고 나와 우리가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보편과 특수의 어떤 결합체로서의 개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그러면 이제 해겔은 국가에서 그 개별성의 계기를 군주로 놓고 있죠. 군주가 한 개인으로서 인격적으로서 주권의 원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의 원리는 입법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고 입법은 항상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보편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죠. 또 행정권은 행정부를 특수성의 범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은 거기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보편적 법칙을 적용하죠. 특정한 상황 속에. 그게 바로 행정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보편, 어떤 특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혹은 요소들이라고 하고 혹은 필연적 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성의 자기전개의 필연적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모든 국면마다 제가 볼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아까 얘기했지만 동양과 어떤 그 유럽, 동양과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유럽적인 근대 세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시민사회, 국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국가 좁은 의미의 국가 내부에서도 이렇게 군주권, 어떤 통치권, 입법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겔은 어떤 개념의 어떤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해겔이 시도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아요. 즉
자기의 철학은 참다운 의미의 철학이다. 단순하게 경험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의미의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개념의 전개 필연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역사적 현상들을 개념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역사 철학과 법 철학이 진정한 의미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그런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법 철학과 정치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원리로서의 어떤 이성의 절대성, 절대적 이성에 대한 어떤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법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역사 철학에서도 계속 해겔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겔의 역사 철학 같은 역사 철학 또 정치 철학, 사회 철학을 제대로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겔의 이성의 어떤 변증법적 구조에 대한 어떤 선리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이재성 선생님이 또 해겔의 변증법에 대한 또 전문가시고 또 반트 슈나이더의 변증법의 기본 구조에 대한 훌륭한 또 저서도 번역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시면 참고를 하시고 독해를 하시면 해겔의 변증법 개념의 자기전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리에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질문을 받고 거기와 연관돼서 설명을 가능한 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지금부터 제가 질문 받을게요. 네, 설명해 주십시오. 자, 지금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철학과 1, 2학번 이원창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강연하실 때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라지 않으면 자아가 못 형성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꼭 가족 구성원이어야지만 자아가 형성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한 자아가 형성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이제 자아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아까 제가 가족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뒀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사실 제가 가족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때 가족은 물론 해겔이 가족에 대한 서술은 이성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도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자식을 구성하고 있는 걸 가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장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가족의 다원성을 얘기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그걸 해겔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가족의 새로운 원리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 했을 때 반드시 어떤 이성애를 정상 가족으로 놓고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의 형태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해겔은 분명하게 이성애적 가족을 정상의 가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건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개인이 자립적 존재로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결코 그냥 도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인간이 의존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걸 해겔이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즉 해겔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인간이 성인으로서 태어나진 않아요. 그죠? 성인으로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 의존성의 상태를 지나서만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인도 절대적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이 절대적 의존 상태에서 어떻게 자립적인 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사랑을 매개로 한 돌봄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을 매개로 한 돌봄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자기 긍정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인간은 자립적이고 어떤 독자적인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돌봄의 관계에서 사랑의 어떤 주고받음 속에서 긍정적 자기관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시기가 바로 가장 의존성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절대적 의존성 상태에 있는 갓 태어난 존재,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 그 상태에 있을 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태어났을 때, 가장 의존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돌보고 키우고 양육하고 했던 제도는 가족이에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가 출현해서 다른 이름을 갖는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해겔이 생각할 때 그런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태어나는 상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에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는 바로 가족에서 얘기하고 있는 돌봄과 긍정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니 인간이 인간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건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도가 충분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관계는 항상 타자와의 성공적인 만남에 의존해 있다. 이런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굉장히 황폐해질 것이고 무의미해질 것이다. 아마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제가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권리의 보편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의 소중함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경험, 사랑의 경험이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사랑의 욕망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자유로운 대한교육대학에 그런 해석을 합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자유로운 삶, 노자 장자가 추구하는 그 자유로운 그 삶에 대해서 해결은 어떤 식으로 그런 자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일단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절대적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주로 불교적인 것과 어떤 그런 노자장자적인 것과 유사성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질서, 기존의 규범, 기존의 가치와 전통 모든 것들을 다 어떤 허물어뜨리고 부정하는 그런 의미의 절대적 자유 그런 것을 해결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과 친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불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종교 철학에서도 그렇고 역사 철학에서도 그렇고 동양의 사고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굉장히 그 서구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사유방식이라든가 이성에 대한 해결의 변증법적 사유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등급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유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서구에서의 최초의 적극적인 어떤 반발하는 쇼펜하우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어도 해겔은 그런 프랑스 혁명을 다루고 또 절대적 자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그런 것을 부정적 자유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서 불교의 자유와의 유사성, 불교적 사유와의 친화성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같은 강의하시는 중에 정치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이라서 아까 강의하실 때 수업을 하시길래 질문드렸습니다. 일본을 통한 근대화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데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일본을 안 통하고 우리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었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같은 거 아, 예. 가지고 계시는지. 네. 예, 제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식민지 근대화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은연중에 퍼져 있지만 학계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담론이죠. 뉴라이트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영훈 선생이나 안병직 선생들 몇몇 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학계에서는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어떤 담론,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계시고, 사실 한국 학계의 공식 입장을 교과서, 중고등학교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라고 본다면 그 입장은 다른 입장입니다. 그건 뭐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제가 그 식민지 근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어떤 문화도 저는 어떤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은 뭐 랑케라든가 여러 사람의 말을 비유를 한다면 모든 문명은 신에게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저는 아프리카 문명 그 어떤 문명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내부에 자생력과 자기 혁신의 능력들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동양의 역사를 보면 결코 정체되어 있는 역사는 아닙니다. 동양의 2000년 역사가 해겔이 얘기하고 있듯이 또 일본의 근대화의 메이지 유신 때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부 그런 사람들 타라론을 주장했던 후쿠다와 유키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결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고요. 요즘 캘리포니아 학파라든가 이런 걸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십시오. 서구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중국사에 대한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구 유럽에 의해서 동아시아가 중국이 뒤처진 것은 1820년대 이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이고요. 1000년 이상 동안 동아시아 문명이 이슬람 문명이 서구 문명을 앞질렀었습니다. 아주 최근,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볼 시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뭐 동양이 낫다, 서양이 낫다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풍부한 어떤 자기 혁신과 자기 어떤 비판의 역사가 있었고 자기 나름의 어떤 길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구 근대의 충격에 맞닿아서 우리 사회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서구 근대를 포용하면서도 서구 근대의 폭력성에 저항했던 그런 투쟁의 역사, 저항의 역사, 창조적 섭취의 역사에 대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아주 어떤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교 철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있는 대구 시민 정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해결의 그 절대 정신이 역사 철학에서 그 절대 정신의 발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칸트에서 말하는 순수 이성, 그 해결이 칸트하고 연관이 된다는데 칸트의 그 순수 이성이 보통 우리 인간의 발전 모든 지적인 것은 이성의 발전이다. 이성인데 그러면 절대 정신과 칸트의 그 순수 이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 저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칸트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수 이성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성, 실천 이성과 순수 이성과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성의 세 가지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하나의 동일한 이성에 대한 새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이 실천 이성의 어떤 의미, 즉 자율성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을 때 해겔의 절대 정신 역시 그런 자율성의 이념을 절대 정신의 이론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재준 선생님이나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해겔의 역사 철학은 항상 절대적 이념, 즉 자유로 이해되고 있는 정신의 본질로서의 자유, 자유의 이념으로서 이 절대적 이성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체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해겔한테서는 자연사 역시 인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고 인간의 탄생 역시
자유의 실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동양도 이슬람도 유럽 근대도 그런 자유의 실현의 과정의 어떤 그 도정이죠.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절대적 이념 혹은 자유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그런 것으로 해결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이론은 사실 해결의 정치 사회 철학의 이론일 뿐만 아니라 전체 형이상학의 원리, 형이상학 이론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전체 우주의 역사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신적인 이념으로서의 자유의 원리가 관철되는 과정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예, 언론영상학과의 김영배라고 합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시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그 시장주의라는 것이 그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기 파멸적인 그런 관계라고 이제 해결해 봤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 해결 활동 당시에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수정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전에 일종의 자유광인주의라든가 뭐 이런 현상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느꼈던 해결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최근에 그런 현실 시장에서는 뭐 과도한 정부 규제라든가 이제 과도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자유주의적 발상이 좀 저해되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해결적인 사고방식과 지금의 시장의 모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항상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의 개입의 정도의 문제는 항상 현실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해결은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국가의 도움이 없는 시장사회의 전일적 지배는 어떤 불완전한 인간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장사회에서는 항상 부와 빈곤의 적대적인 어떤 그 갈등 양상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해결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자기 논리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연대적인 공동체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이라든가 합의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는 시장의 효율성 역시 효율적 작동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해결의 입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떤 시장 사회의 전일적 지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사회 속의 시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해결의 기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시대와 국면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시장에 대한 조절과 어떤 규제의 어떤 정도, 방식 이런 것들은 열려 있는 문제고 그걸 선언적으로 누가 이 정도는 항상 규제돼야 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열려 있는 문제지만 원리적으로 해결은 어떤 시장은 사회 속의 시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조차도 어떤 연대적인 공동체의 도움을 갖고 있다,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네, 또 혹시 예, 교양교육대학의 홍순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은 잠깐 언급하셨는데 해겔을 공부하시면서 그리스로 돌아가시고 싶다는 염원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해겔을 통해서 그리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께서 터득을 하신 건지 해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금방 이야기 나온 건데 시장과의 관계에서 저는 지금까지 정의란 무엇인가를 칸트적인 맥락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결국은 개인 대 다수의 개인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춰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샌델이 롤스는 반대하지만 칸트적인 친칸트적인 입장에서 그 책을 전개를 시켰고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염원도 칸트적인 맥락에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해겔과 칸트의 연관성은 저도 어느 부분
다소나마 이해는 했는데 그 전이란 무엇인가를 해결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긍정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개가 더 있는데 개인하고 가족하고 시민사회하고 국가의 관계에서 그냥 이것을 그 종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마 해결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개인 또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 이렇게 수직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해결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어떤 확장된 그 다음 단계로서 이해가 가능한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와서 자아나 개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 질문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죄송합니다. 예, 뭐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세 가지 뒤로부터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의 문제가 이제 국가에 가서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인간은 정치적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치적 존재로서의 삶은 사실은 공동체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의미의 참여적인 삶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 개성의 어떤 실현과는 사뭇 좀 연결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왈츠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게 바로 이제 해겔의 현대성이죠.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만 해겔은 결코 그런 고대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현대사회에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건 루소가 열망한 거죠. 루소는 항상 상업사회와 돈과 조국을 양립 불가능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돈에 미치면 쉽게 얘기하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봐요. 지금 그 조세피나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친 사람들, 그건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돈이 없어질까봐, 혹은 여기에서 돈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돈에 미치면 환장하면 조국에 대한 열망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유럽의 사람들은 돈만 알고 조국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루소의 어떤 비판, 시대 비판, 문명 비판은 굉장히 예리한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이 사실 그러니까 루소 때문에 사실은 해겔이 고대 그리스의 열망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동시에 해겔인 이유는 그런 고대적인 공화주의적 루소적인 열망을 근대의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해겔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의 보장이 없이는 결코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로운 합의적인 국가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해겔이 봤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주의적인 전통적 자유의 이념을 근대적인 시민사회의 조건 속에서 시장사회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겔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고요. 바로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샌델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해겔이 샌델의 공화주의 철학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공화주의에 대한 열망이 현대에 가능하냐. 공화주의적 열망이 설마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타적이고 억압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샌델 역시 근대의 어떤 시민사회의 다양한 어떤 그런 분화된 사회적 삶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 참여의 가치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바로 해겔의 고민 지점에 맞닿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샌델 역시 사실은 각주에서지만 바로 자기가 추구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공화주의 철학의 모델이 해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해겔의 어떤 그런 정치적 참여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로지 해겔이 무슨 정치적 삶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까 가족에서의 삶, 사랑을 주고받는 삶, 어떤 시민사회적인 삶, 더불어 또 연대적인 자유의 실현의 삶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조적으로도 분화된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국가에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삶의 분화들과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월저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정말 고대 그리스 시민처럼 매일 집회에 참여하고 공적 사안에 가 있으면 촛불 시위에 참여해야 되고 이건 너무나 지루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또 담소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연인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가치들을 다 받아들여야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해겔이 정치적 삶의 어떤 구성이 결코 획일적이거나 개성을 압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샌델과 칸트와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저는 해겔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잘 나와 있듯이 어떤 도구적 제가 오늘 얘기된 순서가 구조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의 구조가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자론적 개인주의에서 설명했던 그런 도구적 유용성의 문제를 정의란 무엇인가의 초반부에 나와서 초반부에 다루고 있죠. 예를 들면 5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일 거냐 말 거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칸트적 의미의 권리의 어떤 동등한 대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대적인 의무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구조가 바로 법철학의 구조와 동등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샌델의 이론적인 자원은 어떤 칸트적인 자원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해겔적인 자원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열망은 여러 가지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나이가 젊었을 제가 30대 초반에 5년 동안 혼자 돈 벌고 그 돈을 싸들고 독일 갔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으면 플라톤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떤 고대 그리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일찍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소비에트 몰락 이후에 우리 한국 지성사를 강타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로고스 합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어떤 반발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즉 서구적인 합리주의 전통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적어도 서구적 합리주의의 전통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진경의 어떤 굴뚝청소부 같은 걸 읽어봤으면 알겠습니다. 굴뚝청소부는 기껏해 데카르트에서 시작해요.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서구 합리주의의 해체가 왜 데카르트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저는 플라톤에서 시작해야 된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스트 다 플라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프마의 데레다 기타 등. 그래서 저는 플라톤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제가 젊었다면 플라톤 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안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열망은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해겔과 무관하게 정말 고대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화적 성취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제가 살무리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변론에 대한 조그마한 책도 썼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강연 마음에 드시면 꼭 사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석 살무리스의 철학 꼭 사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7,500권 팔렸습니다. 좀 빨리 10,000권 정도 팔렸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또 읽으시고 좀 칭찬 좀 해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연인들에게 선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1분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꼭 이 질문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겔이 동양 사회, 동양 국가, 물론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정체성, 자율성, 계력 그렇게 보는지 정말 지금 해겔이 살아나도 또 그렇게 보겠는지 또 우리 역사에도 분명한 그 자율성과 그 진보성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된 그 과정을 긍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의 자율성과 우리의 전통성이 얼마나
상실되는지 한번 우리 나 교수님 말씀 좀 보충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은 거의 없고, 저는 선생님 질문의 어떤 문제의식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통도 예를 들면 어떤 야만적이다 혹은 정체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름을 붙여서 폄하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어떤 문화도 그런 어떤 총체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그 부정적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시각과 태도들을 시급히 교정해야 되고, 특히 오늘날은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지구사회이고 사실 다양한 문화와 문명들끼리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한 열려져 있는 마음가짐, 그런 의미에서 타자에 대한 배움에 대한 어떤 개방성,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서구에 대한 어떤 개방적 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서구의 우월주의, 서구 문명의 어떤 지나치는 오만한 성격들에 대한 성찰과 비판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에 대한 어떤 찬탄은 아니겠죠. 무조건적인 찬탄은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것에 대한 애정의 비판과 관심이 굉장히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어떤 점에서는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부족한 대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고 또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전통에 대한 개방적인 존중, 또 다른 문화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생각에 대한 어떤 겸허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로 해서 저희들 콜로퀴움 전체 5개 강좌 중에 4개 강좌를 거쳐왔습니다. 참 고단하고 힘든 여행인데, 다음 주에 이제 해결 절대정신 영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학기 때는 현대 철학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해결로서 소위 말하는 서구 근대 철학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현대 철학을 통해서 한 5개 정도 강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해결을 이해한다는 게 저희들 전공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이 처음 시작을 해서 정신현상학 그리고 논리학, 오늘 이제 이 해결 법철학, 이 역사철학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충실한 답변해 주신 나정숙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모두 철학과 손대준 교수님께서 아마 이 전체적으로 해결 한번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절대정신의 트릴로지 해서 예술, 종교, 철학. 그래서 처음 시작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처음이면서 끝이고 끝이면서 또 처음이 되는 곳인데, 다음 우리 고태준 교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마지막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마지막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